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 후기 경제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번 조선 후기 경제. 조선 후기 경제가 이제 문제 나올 게 많다. 조선 후기 경제 첫째 저번 시간에 수치제도 개편. 수치제도 개편. 이 부분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제도 개편하는 뭐라 그랬지? 영정법. 하나 정도. 영정법. 그 다음에 공납제도 개편안이 뭐가 있죠?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 있죠. 대동법. 그 다음에 이제 군역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거 뭐가 있죠? 균역법. 균역법. 이거 관련해서는 조선후기의 양역 변통론이라고 해서 개혁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요 세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요 세 개는 아주 잘 나온다. 각각의 특징. 내용, 의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조선 후기의 수지체제의 특징이 뭐가 있다? 전세화 현상. 전세화 현상. 토지에 집중적으로 매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맞죠? 지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전세로 내는 게 뭐가 있죠? 영정법 1결당 4두. 그치? 그 다음에 대동법으로는 1결당 12두. 그치? 그 다음에 균역법은 결짝 해가지고 1결당 2두. 그 다음에 훈련도 가면서 걷는 거. 삼수미세 1결당 2.2두. 그래서 대략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토지 1결당 20.2두를 납부한다. 자, 그 다음에 급납파. 이게 급납파가 화폐, 동전으로 세금을 걷는다. 그 다음에 총액제 현상. 총액제. 이거는 9년 단위로 총액을 정하여 일괄 부과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납부하게 한다. 공동납제. 이렇게. 그 다음에 도결화 현상. 이건 도결화 현상은 수령 책임하에 세금을 걷는다. 그래서 조선후기 수령이 권한에 강화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항상 기억해놔야 돼. 이게 조선후기 수치제도의 개편과 특징.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실 게 이제 조선 후기의 양반과 농민의 경제생활 있죠? 그래서 양반의 생활에 대해서 합시다. 조선 후기의 양반의 경제적 생활. 자, 조선 후기의 양반의 경제적 생활은 주로 이제 지주제가 더욱더 확산하면서 지주제가 16세기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지. 조선 16세기부터 직전법 폐지 이후에 지주제가 더욱더 확산되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에는 지주제가 더욱더 확대되는 거야. 확산. 그래서 이게 일반화되는 거야, 일반화. 그래서 지주로서의 경제 생활이 주요한 조선 후기 양반들의 경제 생활이다. 지주로서의 경제 생활. 그래서 이 지주제가 지주전호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줘서 경작하게 하는 거다. 양가로 2번 지주전호제의 변화 있죠? 그거는 그냥 일단 줄만 쳐놔. 동그라미 1번 신분적 예속관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주전호관계가 신분적 예속관계였다. 동그라미 2번 합리적인 경제적 관계 줄. 그래서 지주전호의 관계는 처음에는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두 번째 합리적 경제적 관계로 바뀌는 거야. 합리적인 경제적 관계는 뭐냐? 점차 소작인의 저항이 심해지고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하고 심해지자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하고 소작료를 낮추거나 일정액으로 정하는 추세. 꼭 줄쳐놓으세요. 일정액으로 정하는 추세.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야. 농민의 경제생활 할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의 양반의 경제적 생활은 주로 무엇으로서의 경제적 생활이 주였다? 지주로서. 그래서 이게 지주전호제인데 지주전호의 관계가 맨 처음에 무슨 관계였다? 신분적 예속관계. 점차 무슨 관계로 발전해 간다? 경제적인 합리적인 관계. 경제적 합리적인 관계란 소작료를 어떻게 정하는 거야? 일정액을 정하는 거야. 일단 그렇게 정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있죠? 자, 거기 소작료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양반이 지주로서의 경제적 생활이 주고 소작료 수입이 주 수입원이다. 그래서 소작료. 그래서 소작료를 받는다. 빌려주는 대가를 받겠죠. 그런데 이걸 주로 뭘로? 쌀로 걷는다. 미곡 등으로. 그래서 미곡 등. 근데 여기다 옆에다 동전이라고 되나. 조선 후기에는 세금도, 정부에서 세금도
동전으로 화폐로 걷지만 지주도 동전으로 걷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 동전 등의 소장료 수입이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판매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거둔 미국을 어떻게 시장에 판매한다.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시장에 판매 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양반 지주 같으면 소장료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일단 소장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넓히는 게 좋지. 자, 그래서 그렇게 얻은 수입을 어디에 재투자한다? 토지 매입에 열어 올려. 토지 매입 줄. 토지 매입. 그래서 아주 거대한 지주가 나오는 거야. 거대한 지주. 그걸 뭐라 부른다? 천석군, 만석군 줄. 천석군, 만석군이라 불린 대지주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의 상황이라고요. 자, 그래서 소장료 수입이 주 수입원이다. 미국 동전 등으로,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얻은 미국을 어디에? 시장에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그 수입으로 토지 매입에 열을 올려서 뭐 천석군, 만석군, 그러니까 굉장한 대지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얘네들 이제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 물주가 돼서 물주. 그래서 물주는 조선 후기에 이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돈 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을 물주라고 해 보통. 그래서 물주가 되어서 각종 분야에 뭐다? 투자를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고리대도 한다는 거지. 고리대. 자, 그래서 물주가 되어서 상공업에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기타. 그래서 부를 축적한다. 고리대로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여기까지야. 그래서 조선 후기 양반 지주들의 경제생활은 주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붙여놓고 열심히 읽으시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양반 내에서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양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뭐 하는 양반도 나온다? 몰락 양반도 나오는. 경제적으로 몰락 양반도 발생한다. 그게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몰락 양반하면 어느 때? 조선 후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농민 경제 변화. 자, 조선 후기의 농민들의 생활. 조선 후기의 농민들의 경제 생활. 자,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일단 생활이 16세기부터 어려워졌죠, 농민들이.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농촌사회가 동요되고 붕괴되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토지 이탈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맞으면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농촌 경제가 파탄이 된 거지. 국가 재정도 궁핍해지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정부는 뭘 한다? 수치제도 개편을 한다. 맞죠? 수치제도 개편을 한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혁 정책도 있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농민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해.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여전히 어려워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조선 후기 농민들도. 그리고 이제 농민 자체는 자발적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농사 기술이라든가 농업 경영, 이런 것들을 채택해 나가는 거야. 자구적으로.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농사 기법이나 농업 기술을 채택하면서 생산성을 늘리고자 노력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좀 외우셔야 될 것이 조선 후기의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 효율적인 농사 기술 그런 것들이 뭐냐. 그거는 좀 외우셔야 돼. 농사 기술의 문제죠. 그거는 농사 기술 문제는 세 시기 나온다 그랬지.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요 세 시기는 농사 기술 반드시 공부하셨죠. 그걸 정리해야 돼. 마지막 조선 후기. 그래서 양가로 2번부터. 조선 후기에는 농민들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모내기법, 그 이양법이지, 그치? 이양법. 모내기법. 이양법과 노래서의 벼보리 보자. 벼보리, 이모자. 책에다 있는 거예요, 목차에. 줄쳐놓으세요, 그냥.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조선 위기야.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조선 전기는 남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양법과 벼보리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특히 논에서의, 그것도 좋잖아. 논에서의 보리재배가 확대된다. 논에서의 뭐? 보리재배. 보리재배가 어떻게 된다? 확대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1번은 그냥 눈으로 읽으면 되고,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다? 노동력 절감으로 소득이 증대되더라. 그리고 또 논에서의 보리재배가 확대되더라. 그거 반드시 실천하시고. 근데 왜 논에서의 보리재배가 확대된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상황. 특히 조선 후기 가니까 뭐? 논에서의 보리재배가 확대됩니다. 왜? 논에서의 보리는 소작료 수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가 선호하였습니다.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 소작료로는 쌀을 받았지 보리는 소작료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양반 지주가 강요하였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양반 지주 강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어떻게 선호하여. 자, 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양법의 장점은 뭐라고 그랬죠? 그거 항상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양법 모내기법입니다. 반대말에 직파법이죠, 직파법. 직파법에 비해서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이 절감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양법의 보급은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고, 노동력의 절감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민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되고 더 넓게 경작지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는 현상이 성행한다. 그걸 두 글자로 광작이라고 한다. 줄쳐놓으시고 광작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작. 자, 조선 후기에는 뭐가 성행하는 시대다? 광작. 광작이란 무슨 뜻이다? 경작지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야. 적은 인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게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게 광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광작이 유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배경. 이양법 물어보는 거야. 다시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갑니다? 노동력 절감.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집니다? 광작이 성행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양반 지주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이제 많은 토지를 로비를 통해서 아니면 소작농을 통해서 소작 경영을 했는데 그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고, 왜? 적은 인원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니까 자기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것도 알아두세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어떻게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농사법이 증가하는 시기가 어느 때다? 조선 후기.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 그 광작이라는 거지. 더 들어가면 이양법. 그 다음에 원래 조선의 경제는 자급자족이야. 자급자족인데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이 상품 유통 경제가 발달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건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모두 농산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급자족 목적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사도 굉장히 유행한다. 그걸 상업적 농업이라고 한다. 상업적 농업. 상업적 농업. 그래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다. 이게 무슨 농업이다? 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농업이다. 이렇게 재배된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뭐? 상업적 농업이 유행하였습니다.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추, 담배, 인삼 이런 것들 등등등. 심지어는 쌀. 특히 무엇의 상품화가 활발했습니다. 쌀. 그래서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어떤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쫓아놓으세요.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현상. 그래서 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요게 바로 뭐? 농업기술이야, 조선 후기에. 그 다음에 지대 방식의 변화. 자, 지대 방식의 변화는요, 아까 그 지주전환제에서 줄만 쳐놨던 거 있는데, 자, 지주제가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전에는 타조법이라고 했죠, 타조법. 타조법. 줄 쳐놓고. 타조법은 뭐다? 정률지대다. 정률. 뭐냐면 비율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주 전어제와 관련해서 지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농민들이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 그 빌린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작농과 지주가 수확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는 무슨 지대가 유행했다? 타조법. 그건 무슨 지대다? 정률지대 줄. 타조, 정률, 줄 무조건. 비율을 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5대 5 이렇게. 비율 맞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2대 1, 2분의 1. 그래서 지주는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토지를 빌려주고 생산량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을 거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률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률지대 하에서는요, 지주가 소작농에 대해서 간섭이 굉장히 심한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한다? 아까 쳐놨던 거, 신분적.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신분적 예속관계. 신분적 예속관계. 그래서 지주의 간섭이 좀 심한 방법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오니까 무슨 법이 나타난다? 도조법.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새로 발생하는 것은 이거야. 타조법이 아니라 도조법입니다. 도조법. 새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조선 후기의 특징이 이거지. 도조법은 뭐다? 정액지대. 정액지대. 그래서 이건 무슨 어떻게 정하는 거야?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액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세요. 비율을 정하는 지대. 그거는 정률지대, 타조법을 말하는 거다. 일정한 액수를 정하는 추세가 발생하였다. 이게 조선 후기의 상황이라고. 일정한 액수, 그걸 정액, 그걸 도조법이라고 한다. 이건 어떻게 결정한다? 계약할 때 비율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액수. 내가 지주한테 100가마를 줄게 해서 100가마 딱! 그럼 가을에 수확을 하면 무조건 100가마, 계약한 그 액수 100가마 그냥 주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를 농민이 먹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도조법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지주의 간섭이 좀 덜해요. 계약만 잘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경제적, 합리적인 관계라는 거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관계. 이렇게.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지대 방식은 타조법이 아니라 뭐다? 도조법이다. 액수를 정하는 거다. 지주와 전어의 관계가 경제적, 합리적 관계로 변화해 갔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농민에게 좀 유리한 방법은, 물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더 유리하다. 농민에게 더 유리한 방법.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요게 이제 조선 후기에 뭐다? 농민들의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넘기시고, 양가로 6번. 농민의 계층 분화, 그거 줄쳐놓으시고. 조선 후기에는 양반도 계층 분화가 일어나지만 농민도 계층 분화가 일어난다. 양반도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나온다고. 이것을 이용해서 농민들도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다? 일부는 분홍층으로 성장한다. 분홍층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양반이 꼭 아니라도 조선 후기엔 양반이 아니라도 일반 농민이나 심지어는 천민까지도 자기 능력 여하에 따라서 무엇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분홍층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요호부민이라고 한다. 요호부민이라고 한다. 요호부민. 다섯 글자는 뭐라고 그런다? 경영형 분홍. 경영형 분홍. 이렇게. 자, 그래서 요호부민이나 경영형 분홍 있죠? 이런 사람들 알아주시면 돼. 조선 후기에 뭐가 발생합니다. 뭐가 증가합니다. 요호부민층, 경영형 분홍층. 그냥 분홍이야, 분홍. 반면에 일부가 이렇게 되는 거지 대다수가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지. 대다수는 어떻게 된다? 대다수는 몰락한다. 대부분은 좀 더 몰락한다.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무엇으로 전락한다? 임금 노동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농민의 계층보다는 그게 요호부민층, 경영형 분홍층과 임금 노동자 이런 식으로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농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임금 노동자가 머슴이야, 머슴. 이 머슴이라는 애가 딱 나오면 이거는 임금 노동자를 말하는 거지 노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제목이 뭐다? 요호부민 경영형 분홍과 임금 노동자. 요거 제목이 뭐다? 농민의 계층 분화. 그러면 이렇게 계층 분화가 되는 원인이 뭘까요? 위에 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걸 잘 이용한 사람들은 뭐야? 일부는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더 몰락해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다수가 몰락해서 임금 노동자로 가니까 어떻게 된다? 농촌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농촌 사회가 동요되는 거,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자꾸 토지를 이탈하는 현상이 여전히 심한 거야. 그래서 도시로 가거나, 그래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광산에 몰려들어서 임금 노동자 생활을 하는 시대다. 이게 조선 후기다. 이렇게. 조선 후기의 소작농들은 소작지 확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소작지 확보가 더욱더 어려워져.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양법 때문에 그렇지. 이양법 때문에 광작이 성행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작지도 회수를 해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소작농은 소작지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경제생활까지 같이 하신 거야. 그래서 양반 농민들의 경제생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로 가겠습니다. 제4절은 뭐다? 민영업, 수공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공업. 자, 수공업에 대해서. 자, 조선정계는 어땠어? 조선정계는 주로 관영수공업 중심이었죠? 관영수공업 중심이었지? 그런데 몇 세기부터 그게 좀 변화가 나타나? 16세기부터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죠? 이거 다 공부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역제가 해이해진다. 그렇지? 전체적으로 이 16세기가 부역제가 해이해진다.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대다. 부역제가 해이해진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관영수공업이 이때부터 침체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관영수공업은 이때부터 침체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민영수공업이 이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부역제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조선 후기에 가면 관영수공업은 좀 침체하고 민영수공업이 중심이 되어 발달하는 시대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결론을 내려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관영수공업은 전기에 비해서 침체, 비중이 줄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관영수공업을 그렇게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관영수공업과 관련해서 장인 등록제, 장인 18세기에 장인 등록제를 어떻게 한다? 폐지. 관영수국 관련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양가로 2번. 장인 등록제 있지? 그게 뭐야, 장인 등록제가? 공장안을 폐지한다. 공장안 폐지라고도 한다. 공장안 폐지.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이 관영수공업의 시스템이 어땠죠? 공장안이라는 명단, 수공업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놓고 그 수공업자를 각급 관청에 소속하게 한 다음에 국가가 이들을 역의 의무로 일정 기간 동원시켜서 국가에서 주문하는 물품을 생산 납품하게 했다. 이게 바로 관영수공업의 원리죠. 그래서 공장안을 작성을 했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장인을 여기에 등록했다. 장인 등록제라고도 했다 그랬죠. 근데 조선 후기는 이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장인 등록제, 공장안을 어떻게 한다? 폐지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 수공업자들의 활동의 자유를 더 보장해 주는 거야. 활동의 자유를 더 보장. 네 맘대로 해라 그냥. 대신 뭘 내라? 세금을 내라. 자, 그래서 장인 등록제, 공장안 폐지 이후에는 이러한 수공업자가 늘어납니다. 세 글자로는 뭐다? 납포장. 납포장.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뭐가 늘어난다? 납포장 증가.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납포장 증가. 납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장인세를 납부하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금을 걷고 대신 활동의 자유를 주는 거야. 장인세만 납부하면 활동이 자유로운 수공업자.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장인세, 그러니까 세금이야. 포를 납부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납포지, 납포. 근데 의미가 장인세만 납부하면 활동이 자유로운 수공업자. 이걸 뭐 납포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납포장이 증가합니다라는 거야. 증가. 장인 등록제 공정한 폐지 이후에는 이게 더 두드러진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민영수공업 발달에도 기여한다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나 모두 없어지지는 않아.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지. 관영수공업은 침체하는 거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내용 반드시 놓고 납포장 증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조선 후기에는 관영수공업장에서도 어떻게 민영수공업자를 고용해서 생산하기도 한다. 고용제가 나온다. 고용. 그 다음에 민영화시키는 게 추세다. 요 정도.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 반면에 조선 후기에는 뭐는 발달한다? 민영수공업 중심으로 발달하는 시대가 어느 때다? 조선 후기다. 이거 발달에 기여하는 것도 결국 이것도 될 수 있지. 그렇지? 이것도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대동법도 될 수 있다. 대동법. 공인 이런 것들. 도시의 인구 증가 이런 것들도 다 뭐다? 민영수공업 발달에 기여하는 제도다. 자, 그런데 이제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는데 조선 후기에 이제 민영수공업자들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 있어. 물건을 생산하는 400페이지에 선대제수공업.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대제수공업하고 독립수공업 형태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개념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조선 후기에 선대제수공업과 독립수공업이 있다. 요거. 근데 선대제수공업은 뭐다? 한번 읽으세요. 민간수공업자들은 대체로 자급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에서, 소규모가 핵심 키워드야.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 좋죠.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자본의 지배, 상업자본의 지배 그 줄. 이걸 뭐라 그런다? 선대제수공업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다? 수공업자들이 기술은 있는데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려면 그 물건의 원료가 되는 거, 원료도 구입해야 되죠. 물건 만드는 생산 비용도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지. 그래서 원료 구입, 제품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못하는 거야, 수공업자들이. 그래서 누가 주문을 하냐면 상인들이 주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수공업자에게 오더를 내리는 거야. 주문. 그리고 물건값도 미리 주고 선대라고 해 그거를. 그리고 이 수공업자들은 누구의 주문을 받아서 상인의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상인에게 납품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문장이 이해가야 돼.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맞는 거지. 상업자본, 상인. 따라서 이 선대제 수공업은 수공업자가 주체가 못 되고 상인이 주체가 되어서 상인이 수공업을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자, 이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 후기의 일반적이야. 일반적.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조선 후기 수공업은 대부분 선대제 추출합니다. 대부분 선대제가 일반적이다. 영세한 수공업자들은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을 받고 미리 자금과 원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것도 그 문장이 바로 뭘 말하는 거다? 선대제 수공업을 말한다. 특히 종이, 화폐 등 철물 등 제조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독립수공업 줄쳐놓고 선대제가 생겨나는 가운데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거기서부터 수공업자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수공업자가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대다수는 선대제로 운영되었지만 일부는 뭐다? 독립수공업자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독립수공업자란 수공업자가 독자적으로 상인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독립수공업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대제.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선대제 수공업 있죠? 거기다 유수원이라는 사람 써놓으세요. 유수원. 유수원. 조선 후기의 중상학파 실학자인데, 이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이 선대제 수공업을 주장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유수원이라는 사람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농촌수공업과 점촌의 현상. 자, 조선 후기에는 무슨 수공업도 좀 변화가 나타난다? 농민들이 하는 농촌수공업도 변화가 나타난다. 전기에 이 농민들이 하는 농촌수공업은 주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드는 이 수공업은 농민들은
직업은 농사 짓는 거지. 그래서 이 수공업은 부업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야. 조선전기는. 그래서 결론. 조선전기에는 어떤 게 더 일반적이야?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부업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게 조선전기 농촌수공업의 특징이다. 근데 조선 후기엔 그렇지 않다. 조선 후기에는 부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문적으로 어떻게 수공업에 종사하는 전문 농가가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급자족이 아니라 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농가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핵심 키워드지. 이런 게 나오면 어느 시대의 농촌수공업의 특징입니다. 조선 후기,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민영수공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영수공업자들이 일정한 지역에 점이라는 걸 설치하고, 점은 뭐냐면 그냥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어떠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걸 위한 시설, 작업장 이런 식의 의미. 그래서 민영수공업자들이 어떠한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점을 설치하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더라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점 해서 점을 설치해서 만들더라.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가면 그 지역이 이제 점이 여러 개가 있는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도시가 뭐다? 수공업과 관련된 새로운 도시는 뭐라고 한다? 점촌이라고 한다. 점촌.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수공업의 특징이다. 여기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다? 이제 광업으로 가겠습니다. 광업. 자, 조선 후기의 광업에 대해서. 자, 조선 전기는 어떻게 했어요? 조선 전기는 공부한 적이 없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조선 전기의 광업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였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였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광산 개발과 광물 채굴을 독점을 한 거야. 독점. 민간인에게 광산 개발과 광물 채굴을 허용해 주지 않아야 돼. 조선 전기에는. 그리고 국가가 직접 운영 주관했으며 여기에 이제 국가가 농민들을 강제 부역 동원하는 거지. 그래서 부역 동원된 농민들을 이용해서 광물을 채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이게 전기였다. 그런데 마찬가지야, 이것도. 조선 후기로 가니까, 특히 17세기로 가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어떻게, 이 광산 개발도 막 혼탁해지고, 정부가 광산 개발을 관리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정부가 민간인은 절대 광산 개발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부터 이미 불법적으로 광산 개발이 막 늘어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17세기에 이런 제도가 나오는 거야. 그냥 정책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15세기에는 철저히 통제 경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강력한 통제 중심의 경제였지만 16세기부터 그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그 통제를 완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민간인에게 어떻게 활동의 자유를 주고서 세금을 받는 정책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전반적인 정책이. 광업도 마찬가지야.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민간인에게는 절대 허가를 안 해줬는데 민간에게 국가 관리하에 직접 광산 개발을 민간인에게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민간인에게 광산 개발을 허용해주는 조치가 나타나요. 허가해주는 조치가 나타난다. 대신 세금을 걷겠지. 그래서 설점수세제라고 한다. 설점수세제라고 합니다. 설점수세제.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알아놔. 설점수세제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다? 광업. 몇 세기 나타난다? 17세기. 의미가 중요하겠지? 무슨 의미다? 국가 관리하에 민간인에 의한 광산 개발을 허용해준다. 그리고 세금을 받는다. 이걸 설점수세제. 그래서 17세기에서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이걸 관리했거든요. 중앙정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요, 광산 지역에 관리인을 파견했어. 그게 뭐냐면 별장이라고 했어. 별장. 그래서 별장을 파견했다. 얘네들이 이제 관리인이야.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경영하는 광산에 파견돼서 결국 세금을 받아오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별장제라고도 한다. 무슨 제? 별장제. 이렇게. 자, 그러다가 이제 몇 세기 가면? 18세기로 가면. 자, 18세기로 가면, 동그라미 3번 있죠? 잠체의 성행과 별장제 폐지 고주순호세 영조 때. 18세기 후반에 가면 뭐가 폐지된다? 별장제가 폐지된다. 별장제가 폐지. 무슨 말이냐면 중앙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별장을 파견하지 않는 거야.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야. 중앙정부에서 그걸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별장을 파견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영조 때는 별장제를 폐지했다. 그 소리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수령책임하에서 광산개발을 하게 한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별장을 파견하지 않는 거지. 수령책임하에서.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민간인에 의한 광산개발이 더욱더 활기를 띠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형태가 물주. 그래서 상인 물주. 양반 물주. 민간인이야, 이것도. 그래서 물주가 무엇을 대고? 돈을 대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덕대가 뭐냐면 전문 경영인. 광산을 직접,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그래서 이걸 물주 덕대에 의한 광산 개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주가 비용을 대고, 덕대가 전문적으로 광산을 실제로 개발한다. 그래서 이걸 물주 덕대제. 그리고 이 조선 후기에는 당연히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노동자. 전기에는 임금 노동자 이러면 안 돼. 부역동원된 농민들이 주로 광부 역할을 했지만 조선에게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런 식으로 광산을 개발하는 게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민간인에 의한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띱니다. 그게 답이야. 자, 그래서 요 내용 설점수대제, 별장제, 물주덕제제 그런 개념 정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하는 광산 개발도 있지만 여전히 모두 성행했다. 잠체라고 한다. 잠체는 불법 광산 말하거든. 잠체가 여전히 성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산 개발에 증가해가지고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에 2번 청과의 무역으로 은혜 수요가 그거 좋잖아.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이제 광산 개발, 특히 민간인에 의한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용적으로는. 은광, 금광, 철광, 동광, 이런 것들의 개발이 활기를 띈다. 특히 은광은 좀 더 알아놔. 은광은 왜 특히 활기를 띄었다? 청과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청과의 무역의 증가함에 따라. 그게 바로 뭐다? 은광입니다. 그게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어? 광업에 대해서 하셨죠? 그 다음에 읽기 자료 조선 후기의 광산 모습 있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당연히 이거 사료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가 바로 뭐다? 요게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경제 해가지고 중요한 개념들 정리해놨죠? 그래서 양반, 농민들의 경제생활, 그 다음에 수공업, 그 다음에 광업,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좀만 쉬었다가 그 이후에 제6절 402페이지에 조선 후기 상품 경제의 발달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끝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